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장 보는 심부름을 자주 시켰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슈퍼는 코앞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면 상가가 있고 상가의 지하에 큰 슈퍼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접으니 작은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폐를 꺼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주머니엔 돈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인생에 있어 최대 위기였을 겁니다. 이 돈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최소한 크게 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슈퍼까지 가는 길을 되짚어 바닥에 돈이 있지 않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되돌아갔는지 날은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지만 지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찾으러 나왔어요.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에 다른 건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지폐를 찾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괜찮다고 대답하는 어머니의 음성만큼은 여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시간을 되돌려서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미 잃어버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수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죠.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된 곡이고 컴 윌킨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레미제라블 뮤지컬 초연 때 장발장 맡았던 배우시죠. 지킬 박사 역할도 하셨었군요. 목소리 참 좋죠. 자, 4716님. 지하철에 노트북 가방 두고 내린 적이 있어요.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근데 노트북보다 더 아까웠던 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랑 글이었어요. 끝내 못 찾으셨군요. 며칠 좀 마음앓이 하셨을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023님. 웅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웅디 축하받으면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낭한 웅디 목소리로 축하해주세요. 어이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023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람빠람빰빰 축하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 보내주신 것들 모아서 4부에서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자 치킨, 피자, 햄버거 세트 포함해서 푸짐한 선물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효진님께서 매번 선정답 열심히 적어 보내고 있는데요. 정답만 비껴가는 오답의 여왕 저도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죠. 일단 문제 안 나온 상태죠. 그렇죠. 보기도 없는 상태죠. 근데 정답이랑 번호를 맞추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정답의 숫자까지 맞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5번 이상 맞추신 분들은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모아서 어이. 뭔가 이렇게 뭐 요괴를 퇴치한다거나 이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 구군이 좀 필 수 있게 궁금합니다. 예,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영화 헌트팀 칸 입성입니다. 영화 헌트? 네. 헌트란 제목의 영화가 하도 많아서
이번에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가 콜라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영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영화 제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영화 헌트팀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에 프랑스 니트코트 다지르 국제공항에 입국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요. 포스터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요? 저 이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포스터 봤는데 이야. 못 봤어 나. 진짜 이야. 진짜 이랬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영화 헌트는 조직 내에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 이정재 씨 그리고 김정도, 정우성 씨가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임포스터를 찾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터가 딱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야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칸 영화제 참석을 하는데요. 배우 정우성, 메가박스 중앙 홍정인 대표 그리고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가 함께 입국을 했고요. 예. 같은 날 오전에 입국한 이정재 씨와 합류해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요. 네, 같이 소화하는 첫 번째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자정에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 그리고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회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후에는 포토콜, 인터뷰 등의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 부분은 경쟁 부문이라고 하고요. 경쟁 부문은 아니고 이건 이제 비경쟁 부문이고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이 된 거고 요 이제 말 그대로 밤에 상영을 하는데 여기서 많이 팔려요. 오호. 예, 여기서 이제 마켓 관계자들이 꽉 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많이 팔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그런 비밀이 숨어 있군요. 그렇군요. 아하, 이게 또 아무래도 두 분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또 깐부잖아요, 또 두 분이. 네, 맞아요. 예. 또 절친이고 이래 공항에 뜨시자마자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어이구. 네, 기사를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난리더라고요. 배우 이정재 씨 프랑스 공항에 입국을 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고요. 오징어 게임이 또 이제 난리 났잖아요. 야, 옆에서 정우성 씨 약간 아니 근데 다행히 같이 입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그랬군요. 의식을 하신 게 아닌가? 예. 네, 새벽부터 이제 이정재 씨를 기다리면서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정재 씨도 원래 인기가 많으셨지만 네. 글로벌하게 엄청 인기가 더 많아지셨잖아요. 아이고 지금 뭐. 그래가지고 순간 조금 당황한 기색이 이제 이게 사진으로까지 포착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인을 해주고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 영화 헌트는요 올 여름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호님께서 2번 태양은 없다. 같이 하신 그 영화 그거 말씀이시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나요? 그렇게까지 제가 박식하지 않기 때문에. 박혜진님이 3번 이정재. 아니에요. 박중선님은 3번 정우성. 아닙니다. 나머진 다 같은 거야. 아니에요. 오성민님 1번 미드나잇 스크리닝. 오호, 아니에요. 뭐야? 제가 금주 이번 주는 이제 이사한 첫 주니까 후하게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안 나옵니다. 두 번째에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요즘 대세는 손석구입니다. 요즘 이름이 참 자주 들립니다. 아주 자주 들리고요. 예. 정말 대세입니다. 예. 네, 이 손석구 배우의 인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범죄도시 2 얘기 우리 며칠 전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2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악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서는 담담함과 달달함의 끝판왕인 구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손석구 배우의 매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봤어요? 저 1화까지 보고 나 결말까지 나오면 다 봐야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1화는 재밌어? 재밌어? 봐야겠다. 진짜 핫한 배우예요. 네. 손석구 배우는 30을 넘겨서 늦가기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세는 20대의 배우들 못지 않습니다. 음. 네, 로맨스와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필모그래피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범죄도시 2 다시 한번 내용 짚어보면 베트남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잔인한 범죄자 강혜상 역을 맡았었고요. 네, 이 캐릭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분들이 원래 의견 많이 내시잖아요. 예. 근데 강혜상의 대사 그리고 특히나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웬만하면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DP, 네. DP에서 소대장 모습으로 많이
기억들 하실 것 맞아요. 같고 저도 아직은 그 인상이 더 강력한데 이 드라마도 한번 꼭 챙겨봐야겠다는 생각 들고 범죄도시 2는 뭐 조만간 볼 거고요. 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달달한 모습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달하기도 하면서 말이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래서 말이 속을 없다? 좀 알 수 없으면서도 또 같이 이제 있는 김지원 배우랑 있을 땐 또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해방일지에서 손석구 배우가 맡고 있는 구씨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범죄도시 2의 강혜상 캐릭터가 너무 낯선데 같은 사람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손석구 배우는 강혜상도 본인이고 구씨도 본인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뭐 역할 배역마다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는 네. 걸 배우의 정말 뛰어난 재능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객분들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완전 다른 사람 같다라고 연기에서 차이를 느끼셨다면 극찬이지. 네, 자기는 배우로서 너무 만족한다라고 정말 유사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분 언제 데뷔했어요? 2016년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예. 독립영화 블랙스톤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난 6년간 몇몇 작품에서 얼굴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히나 올해 선보인 드라마랑 영화가 대중이랑 가깝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의 해방일지 구씨는 본인의 인생 캐릭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해방일지 이거 뭐 어디 드라마요? 제2사 드라마입니다. 제2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PPL 받았어요? 예? 왜 이렇게 자주 언급해? 아니요. 아니 여기 넘어갈 차기작도 촬영 준비라고 하고 있어요. 재미없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보고 재미없기만 해봐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지금 차기작 촬영 중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필리핀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하고 OTT 오리지널 작품 카지노를 촬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제목 좋다. 네, 요 드라마는 이제 배우 최민식 씨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카지노의 왕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카지노의 왕.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모모의 왕. 오호. 모모의 왕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 뭐 바다의 왕, 해적 막 이런 거 좋아하나요? 괴수들의 왕, 고지라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바로 파악했어요. 그렇습니다. 차기자니까지 들어봤으니까 네. 앞으로의 활약 정말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민철님 3번 나의 해방일지. 아하. 추윤정님 1번 나의 해방일지. 아하. 아니야? 근데 네 제가 힌트 많이 드린다고 했죠. 네, 그 작품이랑 좀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이윤지님 1번 범죄도시. 아닙니다. 이희선님 1번 범죄도시 2. 아니에요. 아니 그 작품이랑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 작품. 그의 모든 작품 제목이 아니요.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이사의 그 작품에 좀 네,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몇 번이나 언급했어요. 잠깐 뭐지 그러면은? 그리고 어디 보자. 보기를 들으면 좀 허무할 만큼 쉽습니다. 그래요? 네. 김기수님 2번 구씨.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나왔구나. 요즘 대세 배우 손석구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맡은 역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김씨, 2번 구씨, 3번 박씨. 그러니까 이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번호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단하시다. 대단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구씨였고요. 자, 일단 선 정답자 김기준님 그리고 2613님 축하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서보경님 2번 구씨 이렇게 쓰시고 요즘 손석구님 눈빛에 풍덩 빠졌어요. 멋진 목소리 말투 와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 서보경님 포함해서 김채원님, 배미희님, 8115님, 204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은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는 날이죠. 역사 속 발명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팀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계의 MSG 썬킴입니다. 소개하고 힘 다 빠졌어. 너무 배고파. 좀 먹고 나와요 좀. 끝나고 동선이 먹지 안 말고. 맞아요. 여기 오는 시간대가 네. 뭘 먹고 나올 수가 없는 시간대여가지고 아니면 매니저를 출근하려면은 구하시고 차 타고면서 차 안에서 먹고든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 첫 끼를 그렇게 먹습니까? 제대로 먹어야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기는 제대로 먹고 오면서 네. 혼미해 힘듭니다. 배고프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좀 서럽네. 서연아님께서 웅디 11시 방송에서 저녁으로 이동했을 때는 좀 서운했는데요. 다시 낮 시간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 역사 코너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하길 바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동 SBS 신사옥 재개발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영원히 한다는 얘긴데. 곧 하지 않을까 재개발? 안 해. 여기서 재개발을 어떻게 해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 낮 시간에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왜? 한동안 저녁에 있다가 다시 낮에 오니까 오늘도 SBS 들어올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이 맞는지. 그러면 앞에 청원 경찰 여러분한테 잡혀요. 뭘 또 고민까지. 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이 발명의 날인데 그래서 주제를 역사 속의 발명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역사 속 발명이라 많죠. 이야기하려면 되게 한도 끝 없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해야 돼. 뭐 누가 TV를 만들었나, 어. 누가 전기를 만들었나, 재미없어. 전구를 만들었나, 이건 너무 재미없어. 재미없어.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찾아도 잘 안 찾아지는 요건 몰랐지 준비했어요. 요건 몰랐지? 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오늘은 과연 주제에 맞는 걸로 가져왔을지. 발명이니까 발명.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이 왜 발명의 날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모든 날은 그 날짜를 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예. 1441년 4월 29일 날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재는 기계가 조선에서 만들어집니다. 치고기. 치고기가 문종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을 했더니 5월 19일이 됐고요. 문종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를 장영실이 개발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문종이 아니에요, 문종이에요. 문종. 예, 문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발명하는 또는 발명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으니 이제 세종으로부터 비롯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록에 문종이 이거를 개발하게 치고기를 개발하게 된 어떤 계기나 맥락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었다. 네. 라고까지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측우에 대한 부분들은 예.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법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지역에서 재오는 비의 양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는 이제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땅을 파봤더니 3푼 세치까지 들어갔습니다. 또 어디는 들어갔더니 웅덩이 깊이가 얼마입니다. 이게 웅덩이 깊이하고 그다음에 마른 땅에 들어간 물의 양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량적인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치구기를 만들었고요. 이 치구기는 조선 후기까지 쓰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정조는 전국에 8년 동안 여러 지역의 강우량을 모두 측정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어떤 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발명의 날로 제정을 했다. 네. 치구기. 그 동시대에 각 문명권들이 이런 식의 치고하는 계측 기계를 가지고 있었겠죠? 가지고 장비를?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기계화시켰고 그거를 또 수치화시킨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가 거의 없어요. 의외로. 그게 제 이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천재죠. 천재 발명가예요, 곽수경. 원나라 때 한족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그 기계들의 프로토타입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명나라 이후에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느낌인데? 다빈치 거기서 왜 나와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장비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이제 원명 교체기 때 이제 방치가 돼가지고 원형이 남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 몇 개 남은 거를 장영실에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갖고 와서 이제 카피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위대한 모든 인류의 발명품은 중국이 만들었는데 장영실은 그걸 보고 베꼈다. 장영실도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장영실도 중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몰랐네. 아버지가. 중국이 최고다. 알겠습니다. 나 저녁으로 갈래. 중국으로 가. 가고 싶다. 비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발명품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럽하고 다르게 분명히 발명이 됐는데 발명가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신분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명에 대해서는 알아볼 때는 발명가로서 알아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발명품으로 알아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바로 들어가 보죠. 네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게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은 K 온돌.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돌을 분명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오거나 또 다른 나라 문화를 본 사람이 그 나라에도 온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온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온돌하고 기본적으로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닥을 데우되 그 바닥에 불을 떼지 않습니다. 바닥에 불을 떼면은 삼겹살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냥 알아서 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의 온돌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을 데우는 거는 그거를 흙이나 돌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그 밑에다가 불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판 삼겹살. 그렇습니다. 돌판인데 이제 돌판을 두껍게 해서 살아남도록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궁이하고 그다음에 그 오래하고 그다음에 굴뚝하고 그다음에 구들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운 거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고구려예요. 대단하다. 일단 추우니까. 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병자, 그다음에 산모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마 이게 민간에서 조금 쓰고 있던 것들을 채택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쓰는 순간 집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삼국시대 집들은 전부 다 마루집인데 이 온돌을 쓰는 순간 집의 구조를 바꾸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쪽구들로 남겨놓고 어떤 방만 온돌방으로 두지 집 전체 채택을 못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온돌을 남쪽에 있는 선비들 양반들도 그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채택을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돌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는 임진왜란 때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의외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온돌이 우리나라에 퍼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 초기에 그래 양반이나 왕들 같은 경우는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들여왔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궁궐인데요. 경복궁. 그래서 보통 왕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근정전으로 가서 사정전으로 가서 강령전으로 가서 교태전 가는 게 이게 하루 일정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으면 여기를 남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건물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온돌이 채택되는 순간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쓰기 불편해서 건물을 옆으로 뺍니다. 그게 그래서 창덕궁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궁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돌이 채택이 됐는데 온돌 구조에서는 신발 신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넘나들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 이 경복궁에 있는 건물을 뜯어서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걸 뜯어서 가져가서 뭐에다 썼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속 건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정원을 장식하거나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도쿄에 왔던 외국인들이 보고 이 건물이 일본에 없는 건물이잖아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난방 구조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독창적이지. 그래서 이거를 현재의 보일러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금은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의 난방 구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한 사업가가 저거를 도쿄에서 보고 가서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뒤늦게 갑자기 지금 뒤늦게 뭔가 그 K 썬킴 뉴스가 돼서 이름도 외국인이야.
이름도 애국이냐? 이 써니 영어 써니 아니라 착한 선자예요. 갑자기 애국심이 고취돼서. 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온돌이 이제 중국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온돌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중국 가면 특히 만주 지방에 우리 한자로는 이제 갱자를 쓰고 구멍갱자, 네. 중국어는 캉이라고 해가지고 갱도 할 때 갱. 예. 그 중국 영화 뭐 문협 뭐 그 시기의 영화 보면은 네. 자주 나와요. 중국 시골에 가면은 문화대혁명. 약간 뭐라고 할까 높은 평상 같은 게 있는데 네. 겨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신발 신고 걸어다녀. 아. 그게 우리의 무슨 뭐 온돌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장이모의 인생 보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거기 나오는 거. 예. 그건 온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밑에서 삼겹살 구이를 끓이는 그렇죠. 그냥 직화 기법이 석판 구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돌과는 달라요. 아 그러면 성king 교수님 온돌은 중국 그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칸과 우리 온돌은 다르고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하는 분 계시다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가면 우리가 빼치카라고 하잖아요. 빼치카? 그렇죠. 빼치카. 몰라. 벽난로. 벽난로. 아, 벽난로. 벽난로. 그 벽난로도 뭐 뭐라고 할까 이 온돌의 원형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정적인 차는 아까 박 작가님 말씀하신 그거라니까요. 직화냐 간접화냐. 그렇죠. 우린 간접이지. 우린 간접.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기로 데우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넓은 공간을 데워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눕는 것 그러니까 좌식 생활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평민들은 좌식 생활을 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거를 고글에서 일부를 채택을 한 게 남아 있고 실제로 그 유적이 아차산에 가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제 이런 어떤 온돌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뜻밖의 발명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발명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궁궐에서 회의할 때 입식으로 하지 않나요? 거의 입식으로 해요. 그럼 거기는 온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마루로 되어 있고 아, 그 왕이 기거하는 공간만 온돌이 들어가 있구나. 아니요. 잠을 자는 공간만. 잠을 자는 공간만. 네,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 건 예를 들어 근정전 같은 경우는 그냥 돌바닥이고요. 예. 그리고 사정전도 그 메인 큰 바닥은 그냥 마룻바닥입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재밌다. 이거 진짜 온돌 늘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외국 나가 보면은 진짜 온돌 생활하던 사람이 가서 살기에 너무 불편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렇죠. 공기만 찔끔찔끔 데우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또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어려움을 끼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식당 가서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기 시작했냐. 밥도 좀 볶아주시고. 네, 그럼 바닥에 앉기 시작했냐. 의자가 없고 테이블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이게 온돌이 도입되면서부터 우린 바닥에 앉았다. 얘기를 하시면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온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성king 교수님. 왜요? 온돌은 어디 거? 온돌은 자연스러운 K 남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저기 딱 지금 그 오늘 보기 그 퀴즈 보니까 이제 그 보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이거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MSG라는 거 하는 거 MSG. 그러니까 몸에 그렇죠.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제가 말할 게 안 돼요. 이미 그건 근데 과학적으로 판명이 난 지 오래돼 가지고요. 그건 뭐 예.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나 FDA에서도 다 인정을 한 바고. 근데 예.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 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뭐 우리 박 작가님도 잘 또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나온다 또. 딱 일본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비판을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친일파. 도쿄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이제 이케다 기쿠나의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제 말기에 그 이제 교수였는데 예. 이 양반도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 돈가스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 일본인들이 뭔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본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먹는다. 그래서 키가 작다. 덩치가 작다. 일본은 1700년 동안 육식 금지였잖아요. 맞아요. 저기 우리 천황 때문에. 천황 때문에, 네. 여왕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뭔가 먹여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돈가스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뭐 단팥빵 개발하고 네. 자기는 먹는 양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독일 가서도 뭐 이 그 화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때 유럽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가 그 나스메 소새끼 나스메 소새끼. 예. 거기서 만났잖아요. 예. 그 발음을 좀 예? 뭐야? 소새끼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욕같이 뭐라 들렸어요. 가지고 예. 사람 이름 가지고 그래. 저기가 그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뭔가 없을까 하다가 자기 부인이 다시마를 이제 끓이고 오셨어요. 다시마를. 먹어보니까 이 맛이야. 제5의 맛이 나왔다. 그렇죠. 단짠 쓴신 말고 어. 이게 뭘까? 뭔가 점이를 못 내리겠어. 그래서 그래. 감칠맛이라고 이름 짓자. 일본어로 우마미라고 하잖아요. 우마미. 이거를
이거를 인공적으로만 개발하면 대박이 날 거다. 조미료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다시 말해 끓인 물을. 그러니까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에 예. 소금 원자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빵 대박이 난다는 걸 그렇지.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연 상태에 있는 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해초라든지 그다음에 생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감칠맛을 느끼는 거는 고기예요. 맞아. 고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 소고기나 넣고 돼지고기. 육수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만 맛있어서 먹는 게 가장 많은데 최고죠. 그 맛의 바탕이 감칠맛인 거죠. 배고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 글루탐산은 기본이고, 근데 소금 원자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나트륨은 아시다시피 라틴어예요. 네. 영어로는 소디움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소금 원자 모노소디움 글루탐산 그래서 앞머리 따가지고 MSG. 근데 이거를 화학 용어로 마사지. 쓰기에는 안 팔리잖아요. 네네. 당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즈키 상사와 손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냉면 육수로 팔고 했는데 이거 이름 짓자. 이름 짓자. 맛의 근본이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미땡. 아지노모토. 또인데 그걸 한자로 풀이하면은 네. 그렇죠. 미원이죠. 예. 그렇죠. 많이 드세요? 저요? 네? 매우 사랑합니다. 예. 예.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왜 어떻게 쓰이는데? 네? 얼굴에 어떻게 쓰이는데? 그 칭찬이에요. 네. 얘기해봐. 아니요, 얘기해봐. 네. 끝까지 얘기해봐. 아니 뭐 이따 같이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뭐 일단 다음에 노래 듣고 와서 투비 컨티뉴 할 거. 네. 뭐 할까요? 예고편. 예고편. 이래야지 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K본부, M본부를 안 넘어가요. 3부 예고편 듣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예고편 먼저 드리면 예. 발명가인데 애국 발명가예요. 애국 발명가? 네, 그래서 나는 가능해? 나라를 위해서 발명을 했지만 이거를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이 발명의 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라고 하고 목숨을 바친 것으로 추정된 신라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2부에, 3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발명이라 그러니까 난 식상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역시 만약 시간 남으면 예. 우리 씹는 껌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형 나이 많다. 이 껌을 과연 멕시코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이게 논란이 돼요. 이걸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고무농장에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거 치클로 씹었던 것은 고대 중남미인들이 씹었는데 이걸 상품화 시킨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그 국적은 미국일까 멕시코일까? 왜 중국 아니고? 일본어였어요. 나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그 껌 얘기 하나? 껌 얘기 하나? 그리고 뭐 발명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887년에 미국의 의지순이 개발한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처음 켜집니다. 예. 우리 저기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네, 건천궁의 의지순이 이제 에디슨이거든요. 그래서 실록에 그렇게 나와요. 실록에 에디슨 이름이 나오는구나. 네, 의지순이 개발을 했습니다. 의지순. 네, 그래서 의지순. 이미 이제 1883년에 보빙사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몇 번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제 1887년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행사를 경복궁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시면 그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놀라웠을까? 그렇죠. 시민들이 깜짝 놀랐고 사실 이제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기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청도 가보고 했는데 결국은 에디슨이 개발했으니 그거 그대로 그 회사 거 들여오자. 라고 해서 750개의 전구 등을 켤 수 있는 시설을 들여옵니다. 그렇군요. 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웠을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들고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LED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이야 그렇지. 또 소프트웨어. 허지웅쇼 같은 소프트웨어. 그렇군요. 뒤늦게 이렇게 아부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발명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방금 성킹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획기적인 발명은 우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야,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조금 다르죠. 네. 자, 이것은 설탕보다 300~400배 더 달달한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고요. 화학 실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칠맛 아니고요. 단맛이에요.
예전엔 옥수수를 찔 때 요거 많이 넣었습니다. 밀수 사건도 있었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MSG, 2번 사카린, 3번 누룩. 힌트. 이게 쓴맛 짠맛을 싹 가립니다. 싹 가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그렇게 달아요? 네, 진짜 달아요. 엄청 달아? 그렇게 싹 가리니까. 계속 강조하니까 벌써 우리 보고 웃어달라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싹 가린다. 그만해요. 싹 가려. 그만해요. 싹 가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박스의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박강희 작가, 선킹 교수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 발명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 코너 제가 참 좋아합니다. 김주연님께서 사카린 듬뿍 넣고 푹 찐 옥수수 먹고 싶습니다. 감자 찔 때 넣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보내주셨고요. 5160님 사카린 어릴 때 시원한 물에 타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료수였죠 해주셨고 7684님이 시어머니께 깍두기 만드는 법 배울 때 처음 사카린 알았는데요. 요즘은 주변에서 쓰지 말라고 하네요. 진짜 나쁜 걸까요? 하셨는데 아마 이제 너무 달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셨던 소주 안에는 사카린 들어갔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가라앉은 거 두들겨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탁 쳐내고 이렇게. 맞아요. 네, 고실에. 이게 저 예전에 그 글쓰기 강의할 때 단어 오염 사례로 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이기도 한데 사카린 밀수라는 이제 말을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에서 한참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모 기업이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하는 아주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사카린 뒤에 밀수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사카린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냥 단어인데 그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뒤에 밀수란 말이 붙다 보니까 사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카린 자체는 사카룸이라는 라틴어 설탕을 뜻하는 그냥 중립적인 뜻이에요. 멋있다. 네? 멋있다. 뭐가? 그런 것도 알아. 나 요즘 이런 걸로 먹고 산다니까. 사카린, 사카룸. 사칼룸.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우리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역사 발명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예고했던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발명가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뜻밖의 기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쪽 기록에 삼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네. 한창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다음에 이제 나당 연합군 만들고 했던 아이고. 7세기 중후반의 상황이었는데 한참 혼란스러운 그렇습니다. 시절이군요. 이제 신라가 여러 면에서 열세였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고구려의 어떤 중장 기병이라든지 경장 기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병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신라 나름대로 이제 대응책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뭐냐면 보병을 길러내는 건데요. 근데 이 보병이 기병의 어떤 갑옷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활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강공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활 가지고는 그 기병의 어떤 그 갑옷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고구려 기병의 갑옷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중국에서 세뇌라고 하는 기계식 활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건가 혹시? 손으로 쏴서 석궁처럼 석궁. 그러니까 석궁의 사례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리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신라에서 구진천이라고 하는 구진천? 육두품 기술자가 네. 이거를 개량을 거듭한 결과 무려 1,000보 이전에 있었던 활에 비해서 5배 내서 10배 정도 멀리 나가는 사정거리가 이 쇠뇌를 개발을 했던 거죠. 손에 들고 다니는.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라의 부대가 쭉 한 17개 부대가 짜여지게 되면은 그 부대 중에 하나는 아예 그냥 쇠뇌 부대가 있고요. 그래서 적들이 예를 들어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멀리 오게 되면은 이 쇠뇌를 먼저 발사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들과 맞붙어 싸우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신라의 병력 어떤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사정거리면은 약간 거의 권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000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몇백 미터에 해당하는 거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권총이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되니까 이제 이게 고구려나 백제는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 네. 그거를 가만히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가 보고 있었다. 네. 그때 이제 나당 연합군을 꾸리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 고종이
신라에 바로 다이렉트 연락합니다. 세뇌 좋은 거 있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세뇌를 보내달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노를. 근데 네. 사람을 보내. 구진천을 보내. 이러는 겁니다. 아 이거 만든 사람 보내라고. 네. 그런데 당시 문무왕이든 아니면 김유신이든 이 고구려 백제와 전쟁이 끝나면 당나라랑 붙을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계림도독부를 설치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술자를 보내는 순간 사실 이제 당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진천을 보내는 걸 꺼려했지만 굉장히 압박이 오고 현재 나당 연합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전권을 넘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진천을 보냅니다. 보냈어. 약간 미국이 독일에 오펜하이머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게 당나라 이제 당고종의 명령이었다기보단 뒤에 실권자였던 측천무의 명령이었다는 야사도 있어요. 당고종이랑 친구 사이세요? 진행하시죠. 예, 뭔가 이렇게 명예가 훼손될까봐 굉장히. 그래서 결국 이제 당나라로 가는데 아니나 예. 다를까 이제 최고의 설비, 최고의 어떤 시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인재들을 모아서 구진천에게 연구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만들어라. 우리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그래서 기다렸죠. 당고정이 인내심을 갖고 인재잖아요. 초빙해온 인재니까. 네.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 발사 날이 된 거죠. 구진천에 그 노를 들고 당고정이 쫙 샀는데 보니까 몇백 미터 쫙 나가야 되잖아요. 30보 나갔습니다. 예, 일부러 그랬구나. 일부러 그랬어. 그렇죠. 일부러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당고정이 화를 꾹 참고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사실은 신라의 나무를 써야 되는데 이 신라의 나무를 쓰지 못하고 중국 당나라의 나무를 쓰니까 이 강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나라 나무 불량이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심쩍지만 또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신라로 해서 해당하는 나무를 보내라. 해서 보내서 그 나무를 가지고 2차 또 이제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차 시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60보 나갔습니다. 뭐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그렇죠. 당고종 성격 어땠습니까, 성king 교수님? 당고정이요? 네. 측천무한테 물어보세요. 하긴 측천무랑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보통 성격은 아니겠지. 정말 그쵸. 참을 인자를 수천 번 썼을 걸. 그러니까. 근데 아주 집요한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당고정이. 태정하고는 다르게. 측천무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 푼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구진천은 또 변명을 합니다. 이게 이번 뭐라고 했을까? 바다를 넘어오는 길에 습기를 먹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개량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신라에서 보던 들은 그 세뇌 석궁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나름 머리 쓰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결국 나무는 신라 걸 써야 되고 근데 바다를 건너오면은 원자재가 상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신라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결국은 이 무기를 만들어서 당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그냥 그게 싫은 거구나. 그게 결국은 신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거다라는 그렇지.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아이고 아마 큰 고초 내지는 희생당하지 않았을까. 당나라에서. 네. 당나라로 끌려간 상황이 있으니까. 고구려 사람이었으면은 역사가 달랐을 텐데. 그렇게요. 그러니까 아깝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구진천은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발명가였지만 또 한편으로 애국자였던 그 내력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편 드시네. 고구려 백제편 안 드시고. 아니 당나라하고의 문제였어요. 네네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편 나눠야 되는 거야? 뭐 굳이 뭐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분리해주면은 빨리 빠른 납득.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제일 좋아해요? 저는 뭐 어차피 이 우리나라 수도는 네.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돼야 된다고 믿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지금도 경주가 서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통일신라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 됐을 거니까요. 서울은 말 이게 사투리예요. 통일신라가 계속 지속됐다면은 되게 무의미한 가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껌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약간 떠있게 불러야 돼.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말과 같이 껌이라는 것은 그 사포딜라 나무라고 지금 그 중남미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즙 가지고 만든 그 즙을 이제 치클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콜럼버스가 얼떨결에 1492년에 표류하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기 이전부터도 네. 신대륙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원주민들은 그 선주민들이죠. 선주민들은 그 치클을 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은 씹고 있었는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봤을 때 저 뭐 씹나 봤더니 뭐 씹고 있잖아요. 치클을요. 우리도 씹어보자 해가지고 그 스페인 정복자들도 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온몸에 그 외부 대륙에서 가져온 전염병 그 세균들이 세균들이 특실거리는 그 외국 침략자들이 보기에 저 씹고 있는 게 궁금했구나. 저거 뭔가 먹지는 않고 씹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스페인 정복자들과 남미 정복자들이 씹기 시작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쭉 이제 스페인 부왕령이 유지가 되다가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박살낸 이후에 본국이 없어졌잖아요. 1800년대 초반부터 일제히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네. 당연히 이제 멕시코도 1821년에 독립을 해요. 네. 독립을 한 다음에 잠깐 정신 나간 황제가 한 명 있다가 나가고 네. 산타 안나라는 실질적으로 초대 공화국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산타 안나. 역시 영어 발음 죽여요. 그 텍사스 발음이에요. 아 그래요? 산타 안나라는 멕시코 초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네.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적다. 멕시코 땅을 전체로 관할하기에는 특히 지금 미국의 영토인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다 멕시코 영토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산타 안나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바로 위에 새로 생긴 신생국 미국에게 네. 이민을 오라. 그렇지. 와라고 이제 그 이민 정책을 펼쳐요. 지금과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웠던 캘리포니아는 나중에 개발되니까 네. 텍사스 지방으로 많은 미국 이민자들이 넘어와요. 그렇습니다. 넘어옵니다. 넘어온 다음에 뭘 하냐면 남부와 똑같아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목화 농장을 운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산타 안나가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흑인 노예 농장 운영하지 말라고 안 들어요. 텍사스에 있던 당시 멕시코령 텍사스에 있는 미국 이민자들이 들을 리가 없지. 들을 리가 없지. 예, 여기 이제 대규모 농장주들이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거니까. 예. 점점점 멕시코 시민들보다는 미국인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파워도 강해지고. 정치 파워가 강해지고. 예. 그래서 1836년 산타 아나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멕시코 법에는 흑인 노예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흑인 노예를 보내라.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예.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6천 명의 멕시코 정부군을 이끌고 텍사스로 들어가. 자기 땅이니까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요새에서 186명이 끝까지 안 가요. 알라모 요새거든요. 네. 바로 그 알라모. 아니 미국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리멤버 알라모 하면서 알라모를 굉장히 애국적인 곳으로 묘사를 하는데 아유 전혀 아니죠. 말도 안 돼. 이건 예. 멕시코 땅이에요. 예. 멕시코 땅. 남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노예제 포기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 법대로 하겠다. 아. 이거는 당연히 멕시코 정부군 가가지고 무력으로 나가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6천 명의 멕시코 정부군이 186명의 알라모 요새를 지키고 있던 그 미국 이민자들 둘러싸고 처음엔 최후 통첩을 하는데 네.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다 죽어요. 네. 이거를 미국 본국에 있는 다른 애들이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수하러 가자. 난 이거 처음부터 짜는 것 같아. 뭘? 이 어디 대목 희생당하라? 이 대목 읽을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미국 정부랑 애초에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텍사스 먹어야지. 텍사스는 원래부터 먹으려고 미국 정부가 눈독 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멕시코로부터 이 땅을 뺏으려고 명분이 필요한 거지. 명분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그 어디냐? 통킹만 사건 같이. 예, 그런 것처럼. 죽었어요. 186명이 다. 그래서 샘 휴스턴 장군이 이끄는 미 정부군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의 유명 도시가 휴스턴이죠.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그 알라모 요새를 공격했던 사령관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산타 아나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왔군요. 대통령이 직접 6천 명 끌고 왔어요. 진짜 열받았구나. 나가라고. 졌잖아요. 또 미 정부군이 직접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정부군이 네. 멕시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타 아나 초대 대통령도 다시 군대를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멕시코가 완전 패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산타 아나 대통령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끌려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 앞에서 멕시코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써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멕시코로 당연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국노다. 차라리 거기 죽지. 왜 거기 항복 문서에 사인을 했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돌고 돌다가 결국엔 자기에게 굴욕을 줬던 미국의 뉴욕시에 정착을 하면서 그 산타아나 대통령이 쫓겨나가지고 정계에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치 자금을 모은 다음에 내가 다시 정권을 잡으리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미국 언론과 적극적으로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수많은 미국 신문사 기자들을 만나요. 인터뷰도 하고. 이거 아주 그 정도 역경을 살면서 겪었으면은 이제 좀 지칠만도 한데, 아주 그냥 아주 에너지틱하네. 맞습니다. 예. 그때 한 사진 기자가 있었어요. 뉴욕에 있던 한 그 중소 규모의 신문사 토마스 애담스라는 사진 기자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네. 딱 보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알라모는 정말 멕시코 땅이죠. 보니까 산타 안나 대통령이 뭔가 씹고 있어요. Excuse me? 这是什么? What is that? 저기요. 중국을 너무 사랑해. 쿨리가 그때 넘어왔을 때는 저거 뭐냐? 예. 당신 씻고 있는 거. 예. 이거는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씻고 있는 그 사포딜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치클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오, 그 씹은 맛이냐고. 왜냐하면 이 토마스 애담스라는 사진 기자는 약간 부업으로서 네.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뭔가 물질을 찾고 있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인연이네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고무 대체할 수 있는 그때 고무가 비쌌기 때문에 그렇지. 싸게 만들 수 있겠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무에 깔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만드는 방법과 이런 걸 다 알려달라. 그리고 지금 그거를 내가 제품화해가지고 상품화할 수 허락해 주겠냐.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윈윈이 된 거야. 자기도 정치 자금을 얻고. 그러니까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그렇죠. 오케이. 토마스 애담스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토마스 애담스가 그 치크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향신료와 약간 딱딱하게 하는 고형제를 넣어가지고 최초로 추잉검을 뉴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나요? 엄청 부자가 됐죠. 다행이다. 끝이 그래도. 근데 이 산타아나 대통령은 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미 멕시코 전쟁을 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내가 미국 양키들을 내가 무찌르겠다. 미 멕시코 전쟁에 붙어가지고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를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국 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거의 공짜로 미국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랑 뉴멕시코를 그 당시에 이제 100만 달러에 넘겼는데 지금 환율로 쳐도 120억? 그렇게 뺏기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막 기름 나오고 석유 나오고. 그러니까 멕시코 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야 아무튼 보면은 미국이 천운이 있어.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알라스카도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샀잖아요. 그것도 엄청 헐값에. 그때 살 때 그 미국 시민들이 엄청 욕한 거 아시죠?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이었는데 예. 그 당시 러시아로부터 크림 전쟁 박살난 다음에 돈이 필요한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는 빨리 급전이 필요해 지금.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알라스카 사라고. 얼마인데 그때 750만 달러로 팔았거든요. 그 미국 국내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왜 혈세로 그런 걸 사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라스카를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했어. 그렇지. 그거를 왜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 덩어리를 왜 사냐. 약간 이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50만 달러를 주고 산 다음에 정확하게 30년 후에 빵 유전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누가 미래에서 와서 알려주고 갔나? 이번에 한번 외신 기자가 푸틴 대통령한테 이거 묻던데요. 뭘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땅이었는데 예전에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인데 무력 침공 안 하실 거냐고. 그런 식으로 푸틴이 명답을 내놨어. 그건 돈 주고 판 거다고. 나름 논리는 있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재진님께서 히스토리 월드 처음부터 최근 회차까지 5번 이상씩 이거 다시 듣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고 또 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초기에 광일 선생님 애칭지을 때 아리쌤이 있었는데 한강수예요? 아리수? 왜 그래? 다른 사람 주목받는 거 너무 싫어해. 듣고 애청자가 역사에 빠져서 역사아리를 앓게 하신 쌤이니까 아리쌤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광일쌤에게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유재진님 떡볶이 보내드릴게요.
천영진님께서는 저녁 시간대는 본방을 못 듣고 다시 듣기로 챙겨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 옮겨가지고 본방으로 두 분 방송 듣게 되네요. 서팅 교수님 한 번씩 주제랑 딴 방향으로 가는 거 너무 재밌어요 보내주셨어요. 한 번만 딱 그랬죠. 한 번 빼고 매번 그랬죠. 그렇죠. 예, 한 번 빼고 사실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얘기한 적이 오늘도 뭐 이 껌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그 미국 멕시코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길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원래 이게 좋아. 이게 배경이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재밌어.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 뭐 짧게 하나 더 할까요? 역사 속 과학에 관련된 얘기야? 과학? 이건 정확히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환타. 이건 그 역사 속에 나오는 물거기 때문에 상표가 아니에요. 예. 이건 진짜? 독일 나치 정권이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시잖아요. 환타. 예. 그러니까. 음.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콜라의 넘버 2 소비국은 독일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과학 발명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들어보죠. 2차 대전 터진 다음에 수출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독일 국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콜라를 달라. 콜라를 달라. 근데 수입이 안 되니까 막스 카이트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 베를린 지사장이 전 세계에서 콜라의 원액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딱히 근데 특별한 거 없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섞어 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삭힌 사과와 탄산수를 섞어 보니까 콜라는 아니지만 맛은 있어. 이거를 대용품으로 출시하자. 815 콜라. 왜 그래? 아니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독일어로도 판타지가 판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이름 붙여가지고 팔자. 나중에 그거를 대박 난 이후에 코카콜라가 인수를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그 작은 발명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만 엮어서 또 한번 시간 내서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특히 이제 조선의 발명가 중에서 조선 전기 이제 장영실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우리 조선 과학 하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장영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실이 아마 그런 과학에 대한 재능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동네라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조선 전기 어떤 다국적인 문화가 이제 그 왕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장영실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에 들어가 있는 혼천시계를 만든 인물이 송희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동네를 통해서 사실은 그 서양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동네. 네, 동네 지금의 부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발명의 어머니는 문화 접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섞어야지 뭐가 발명이 되는데 그 문화를 우리 것만 가지고 뭔가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자랑스럽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발명의 날 생각해 보신다면은 사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네, 제가 동네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장영실 비하한 거 사과하세요. 내가 언제 비하했어요? 장영실은 중국 거 그냥 베꼈을 뿐이다. 아니 베낀 게 아니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인사이트를.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수경은 천재예요, 솔직히.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 뭘 봤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제대로 상품화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스티브 잡스는 전부 다 제록스 거 베꼈는데 뭐.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사카린이었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지금까지 박강현 작가, 선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이지연님, 웅디 너무 반가워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전 방송하실 때 잘 듣고 있다가 저녁으로 이사 가신 다음에는 시차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인별그램 보고 바로 고릴라 틀었어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들을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허지용 쇼 생방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듣는 분들 꽤 많네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타지에서 먼 곳에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다시 듣기로 들으셔도 또한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외국에 계시면 건강 더 유의해야 돼요. 강혜림님, 두 딸하고 신랑하고 양양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2박 3일로 여행을 갑니다. 날씨도 좋고요. 기분도 좋고요. 휴게소에 들러서 호두과자랑 핫도그도 사 먹고 신나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오늘부터 지금 날씨도 좋고요. 진짜 말씀대로. 아이 좋습니다. 양양 가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네요. 휴게소에서 조금만 드세요. 가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떡볶이 세트 드릴 테니까 다녀와서 드세요. 서은지님, 웅디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요. 치질 생긴 것 같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듣고 있던 초등학생 딸이 아빠 허지웅 아저씨 먹는 약 먹어 라고 하네요. 제가 치질 창피해하지 말고 병원에 당장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기 광고 모델이긴 한데 병원 가보시고 약도 한번 먹어보시고 두루두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양성복님이에요.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 휴가 냈습니다. 매번 차에서만 듣다가요. 시간대 옮기고 낮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은 침대랑 한 몸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끝나면 점심 먹어야겠죠.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신청해봐요 해주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힘들어서. 근데 특히나 이 물류 관련한 특히 택배일 같은 경우는 몸에 이상 신호 오면은 꼭 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안 좋은 소식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요. 푹 쉬고 나가셔야 돼요. 양성복님 신청해주신 라면 있는 건가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의 집밥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혜수님이요. 앞집 사는 분이 시골에서 뜯어왔다면서 상추랑 미나리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랑 나물레 비빔밥 해먹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김지호님,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오랜만에 분홍색 바가지로 물을 퍼서 머리 감았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고 추억이 돋네요. 그래서 생라면에 스프도 뿌려서 먹어봤어요.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간단한 걸로 어렸을 때 하던 일 몇 가지 해보면은 되게 쉽게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런 거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하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가끔씩 한번 다시 해보곤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땡땡 마블이나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것들 이런 것들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쉽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경희님, 오늘 오전 10시쯤에요. 대문 앞에 나가보니까 꽃바구니 있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그걸 왜 보내노? 하는 거 있죠. 확인해보니까 옆집으로 오는 꽃바구니더라고요. 뭐 아무 날도 아니지만 그래도 꽃 한 송이 받고 싶네요. 남편분이 눈치가 있으시면은 내가 왜 보내노? 말씀하시고 나서 전화 끊고 잠깐 내가 순간적으로 말이 심했다 싶어서 퇴근길에 한 송이 사오지 않을까. 너무 지나친 행복 회로인가요? 하나 사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 정경희님 남편분이나 남편 주변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은 당장 남편분에게 연락 좀 주세요. 생명이 위협하다고.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원님, 현장학습 다녀온 12살 아들이 효자손을 사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걸 팔다니 재밌네요. 그리고 이걸 사올 줄 아는 우리 아들은 진정한 효자 같아요. 효자에겐 닭 백숙을 먹여야겠죠? 이따가 생닭 한 마리 사야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닭 백숙. 아이고 맙소사. 어렸을 때 견학 가면은요. 보통 이런 거 많이 사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많이 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도 그런 거 많이 사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그 무슨 그 담배 피울 때 중간에 끼는 파이프 있잖아요. 그것도 사가고. 어머니는 막 그 건강 돌로 만들어진 목걸이 그런 거 샀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여행인가 견학인가 가가지고 몇 번 사왔었어요. 몇 번. 생각나네요.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692님, 요즘 시어머니께요 아크릴 수세미 뜨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시어머니랑 친해져서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수세미 한 개라도 성공해 볼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리고 또 8659님이 청해주신 250감의 플란더스에게 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운 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자, 내일은 드러머 김관지 씨와 함께 선곡 배틀 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엔딩송 김남민님이에요. 공원에 나가보니까 어느새 장미가 활짝 폈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4월과 5월에 장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장미가 나오는 계절이군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